승부. 신유리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북한에서 망명한 최고위급 인사 중에 한 분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북한에서 그렇게 외교관 생활도 오래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이화영 예.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근데 9년 6개월이면 이거 엄청나게 센 거거든요. 이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예. 재판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다 그래요. 너무 이건 너무 오래 진행됐다.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에 형량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치다 우리가 판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난 뭔가면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권에서 북한과 음지에서 뒷거래하는 이거 진짜 이번 기회에 이거 다 끊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북한이 이화영 경기도 이재명 부시장 전 이재명 지금 대표가 경기도 지사 할 때죠. 그때 이거 뒷거래한 시점을 한번 좀 봅시다. 언제냐. 북한이 2019년 하노이에서 이게 노딜로 끝나고 우리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와는 모든 거래를 다 중단했을 때입니다. 북한이요? 북한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 측하고 뒷거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뒷거래했을까요? 북한은 문재인 정부 이후 시대를 내다보고 그다음부터 판을 짠 겁니다. 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를 흔들 수 있는 큰 지렛대를 가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된 일을 음지에서 그것도 경기도 부지사가 나와서 북한과 쌍방울 내서 했다는 이걸 아마 북한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후에 정권을 흔들려고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할 때는 협박했을 겁니다. 이걸 터뜨릴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그래서 정말 이러한 큰 정말 위기 재난이 닥쳐올 수 있는 걸 당연히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게 천만 다행이었고 이 사건이 이후에 드러나서 이 전 면모를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된 것에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정말 보수든 진보든 이 정치권에서 음지에서 북한과 동거래하는 거 이번 기회에 이건 진짜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판결에서 이화영 지사가 북한에 돈 준 거는 인정을 받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됐는지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판결이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자, 또 한 가지 보셨어요? 그 오물풍선? 네. 그거 보셨어요? 네. 제가 여러 번 또 이거 관련해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도 많이 했죠. 그죠? 네. 예. 근데 그 오물풍선 지금 박상학 그 대표 잘 아실 거예요. 네. 저도 그분 좀 아는데 박상학 대표 또 날렸더라고요. 네.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북한은 일단 북풍이 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이게 또 바람과 관련돼서 즉시 반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북풍은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북풍과 전단과 관련한 진짜 북풍은 북풍은 다르군요. 이게 일단 바람 방향을 볼 거고 다음 하나는 북한은 자기네 말로 하지 않았습니까? 100배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 100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그런 대남 전단을 준비할 겁니다. 일단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러나 북한은 그 어떤 이제 도발을 할 겁니다. 꼭.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저는 이번 기회에 주시해 봤어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대북 전단이 이틀에 넘어서 넘어왔는데 우리 군이 그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올바른 대응 수칙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단이 날아가서 저 경남도까지 간 거 아닙니까? 경남. 우리 정심까지 갔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오물이었기에 천만 다행이었어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를 맞아요. 우리가 정상국가로 보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아예 오물 보내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만일 거기다 독극물이나 그렇죠. 생화학무기를 해서 보냈다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한복판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우리가 단순히 이걸 북한의 어물풍선 뭐 작전이다 전술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북한이 향후 유사시 생화학 무기 투입 투척 저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풍선 날리면은 북한은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북한은 일단 낮에 있을 때는 군인들이 저격해서 떨구고 그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지난 시기에는 군인들과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걸 수거해서 다 소각 태워버렸죠. 근데 최근에 지금 김정은의 딜레마가 뭔가 하면 지금 가는 전단에는 일단 천에 미 달러 지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이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 지금 젊은이들이 미쳐 있는 한류 이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간식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면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은 대북 전단이 계속 날라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그걸 일단 주워서 그 안에 있는 미 달러를 주머니에 오면 생계에 도움이 되니 그러니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주민들에게 대북 전단이 날아왔다고 빨리 올라가 주소라 하라고 공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과 북이 대북 전단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기 주민들에게도 공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아주 정말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이 사생활도 아주 기가 막히게 훌륭한 그 청년 있지 않습니까? 임영웅 씨. 네. 이 USB 임영웅 씨 USB 보냈다 그러는데 북한에서도 인기가 많은 모양이에요. 글쎄 이게 임영웅 씨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떴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북한에서도 정말 포퓰러 이게 다 아는 그런 인물이겠느냐 하는 거는 글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지난 시기에 이제 예하면 지난 시기에 이제 우리 휴전선 일대에서 확성기에서 이등병의 편지 같은 이런 노래도 했거든요. 김광석. 저 같은 사람은요. 북한 젊은이들이 이등병의 편지란 노래 부를 때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북한 노래 아닌 거예요. 이거 분명. 근데 막 공개적으로 불러서 저게 딱 남한 노래 같은데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후에 당국이 이제 그 노래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휴전선 일대 나와서 군사복무하고 있는 북한 젊은이들은 10년을 휴전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북한 뉴스도 듣지 못하고 이런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10년 동안을 갇힌 지역에서 생산하고 살고 있는데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를 향해서 우리 전단이 날아 들어가고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다면 그들이 귀에 뭘 듣겠습니까? 한국 뉴스, 한국 심심하니까 당연히. 심심하니까 K-팝 그것도 저녁 같은 시간에는요. 조용한 저녁에 방송이 울리면요. 20km까지 들어갑니다. 그거. 그런데 우리 휴전선의 대성까지 가죠. 그러면 우리 휴전선의 구조를 보면요. 휴전선 저 DM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 그 휴전선으로부터 쭉 내부 거의 한 50km 혹은 이 지역 내에 북한군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공격형 구조니까 70여만에 달하는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들이 10년 동안 계속 전단 주워서 보고 우리 학생회 방송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북한 체제를 흔드는 일입니다.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라 그래서 김정은 조건이 이렇게 아예 과잉 반응을 하고 있고 아니 4.27 판문점 선언 때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확성기 방송 재받고 달라 대북 전단 좀 보내지 않게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것이 북한의 제를 흔드는 그런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 의원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태 의원님이 처음으로 이 카메라에 잡혔던 게 언제냐면 김정철이 영국에 갔을 때 그때 영국의 외교관으로 계실 때 2015년이죠. 엘리 크래프튼의 그 공연을 김정철이 데리고 가셨었죠. 그때 그게 카메라에 잡혔는데 김정철이 잘 있대요. 글쎄요. 그 이후에는 제가 김정철의 근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단 제가 놀란 건 이겁니다. 아니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 형제가 북한의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정말 남한 드라마나 외국 뭐 음악 이런 걸 듣지 말라고 하고 본인들은 에릭 클랩턴 완전히 광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거 보고 있죠. 그거 광팬 정도가 네. 아니라 거의 뭐 에릭 클랩턴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서 기타로 에릭 클랩턴의 노래를 다 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술적 재능이 있군요. 그 정도로 친다는 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듣고 연습해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김정철이 같은 친구가 이제 딱 가기 전엔 북한 대사관에 연락을 하겠죠. 예. 내가 가는데 나 에릭 클랩턴 공연을 봐야겠다. 예. 그럼 이제 대사관에서 막 표 구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참 근데 김주애는 진짜 후계자라고 보세요. 우선 그 지금 현재 나타난 정황을 보면 예. 후계자 구도로 딱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북한에서 이제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서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간부들은 어디에 서고 예. 1인자는 어디에 서고 2인자는 어디에 서는가 딱 보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을 보면 김주애가 후계자가 서야 할 자리에 딱 서고 카메라 각도도 딱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김주애가 후계자라면 김주애가 입었던 옷이 지금 북한 유치원에서 인기를 했는데 네. 돈 있는 사람들. 네. 예? 그런데 그 감히 후계자가 입었던 옷을 흉내내서 입으면 이거 숙청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감히? 예?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시스루 옷은 이게 이번에 우리 언론에서 좀 과도하게 평가한 것도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많은 여성들과 특히 애들도 그런 거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왜 이번에 그 시스루 옷이 그렇게 조명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북한에서 지금 젊은 중학교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속에서 여학생들이 김주애는 저렇게 머리를 기르는데 왜 우리는 딱 이렇게 단발 또 규정이 있어요. 몇 센치까지. 왜 이렇게 우리는 단발머리를 해야 되느냐. 엄청 불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주애는 언론에 나올 때 한 번도 학생 교복을 입고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성인처럼 이런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근데 북한에는 절대 공식 장소에 교복을 입어야지 저렇게 김주애처럼 아주 자유분방한 옷을 입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북한 교사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여학생 애들 보고 머리는 왜 짧게 잘라야 하는지 왜 학교 올 때는 반드시 선현단 넥타이를 메고 옷은 교복을 입어야 하는지 이걸 설득시키느라고 땀을 흘린다는 진땀 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국가인데 네. 거기에 여성을 이 차기로 이 낙점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이걸 오랫동안 단번에 이 지도자로 후계자로 만들기는 힘드니 아이 때부터 오랫동안 북한 주민들한테 계속 모습을 보여서 노출시켜서. 서서히 예. 결국은 각인시키려고 하지 않느냐. 예. 왜 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 글쎄요. 제가 북한을 떠날 때까지 제가 2016년에 떠났는데 그때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전 듣어보지 못했어. 그 이후에 아들이 김주애의 존재는 들어보셨군요. 네, 딸이 있다는 건 딸이 들어봤죠. 네. 아니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니 제가 그 유치원에서 뭐 그렇게 김주애 비슷한 옷 네. 입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뭐 북한은 다 못 산다. 근데 북한이 빈부의 격차가 제가 볼 땐 우리나라의 한 몇백 배 더 큰 것 같아요. 아, 대단하죠. 이게 빈부의 격차 이제 북한에서도 네. 지방에 있던 그런 일반 주민들이 평양시와에 올라와 보고 혀를 찹니다. 양극화 현상, 빈부의 격차라는 건 대비도 안 돼요. 지금 북한도 어찌 보면 평양시는 우리 한국처럼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하루에 3끼 밥 먹기도 힘든데 평양에 올라와 보면 돈 있는 집들은 집에서 반려견, 애완견을 키우거든요. 그리고 평양시 거리를 가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애완견을 이제 목줄해가지고 길거리에 다니고 이런 걸 보면 막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막 미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평양시에만 올라와도 커피점, 차점이 대단히 많아요. 커피집이 네, 커피집이.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제 같은 평양 안에서도 주민들 속에서 지나가다 보면 그 커피 큰 잔이 있고 작은 잔이 있어요. 그게 작은 잔은 $3, 큰 잔은 한 $5 이렇게 커피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나 돈 있는 집 자녀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걸 소비하거든요. 그 사람들 돈을 어디서 이렇게 벌었죠? 뭐 장마당을 이용해서 이렇게 버는 방법도 있고 또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 독과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북한에서는 무역할 때 와크라고 하거든요. 그런 특정 무역 회사나 특정 인물이 어떤 무역 지표는 본인만 이제 딱 챙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뭐 사실은 태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쫙 하셨던 분인데 그런 독과점, 독점 하나 못 따셨는 모양이죠. 저는 외교관이었으니까 예, 그런 거 못했는데. 예. 근데 또 한 가지 아까 그 오물풍선으로 돌아가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북한에서 그 군인이 탄 선박이 침몰을 해서 90명이 사망, 9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그거를 이 북한 당국은 철저히 막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못 막아서 이 얘기가 다 이해해서 좀 동요가 심해가지고 뭐 방사포도 18발 한꺼번에 쏘고 말이에요. 오물풍선 보내 이렇다라는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체제의 특성은요. 국내에서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항상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내부 결속력을 이제 다지고 있는데 이번 그런 사건처럼 정말 수십 명이 배가 침몰돼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전환용으로서 마치 우리 한국이 주한미군과 같이 연합해서 북한을 칠 것처럼 이런 외부 위협을 조성해 가지고 그 모든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고 이렇게 시도하고 있고 또 북한 체제 자체는 외부로부터의 그런 위협을 끊임없이 조작하고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이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리고 심평 변호사님이 북한 인사를 만나 보니까 이게 지금 북한 지도 체제 위기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어떤 인사를 만나서 저도 몰라요. 어떤 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대화가 깊이 들어가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신뢰가 이제 구축돼야 되죠. 그 말인즉슨 만난 지 얼마 안 되면 그런 얘기를 북한 사람들은 안 한다 이거죠. 그 초면에서는 거의나 이제 안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영국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오래 근무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한국인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또 뭐 골프장도 좀 같이 다니고 소주도 같이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오랫동안 친분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이제 그런 내부 지금 뭐 북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말 같은 거 이제 오고 갈 때는 그렇게 자기의 그런 심정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을 만나서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 속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 있는지는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아니고 효력정지. 그거 잘했다고 보세요? 저는 이미 전에 했어야 할 조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9.19 군사합의는 별도 합의가 아니라 이게 부속 합의서입니다. 부속 합의서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앞에 큰 합의가 하나 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면 우리가 재벌들끼리 M&A 할 때 두 큰 회사가 서로 합의고 그 밑에 하청을 주던 회사를 어떻게 정리한다. 이런 거 있을 때 보통 부속 합의서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19 군사합의는요.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이행하는 부속 합의서입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은 뭐냐면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이에요. 근데 김정은이 깨버렸잖아요. 비핵화 안 하겠다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을 깨버렸을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 핵심은 결국은 휴전선 지역에서 충돌을 억제하고 양측 사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해놓고 북한은 3,200번을 어기고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우리 서해 공무원이 표류했을 때 시신을 즉각 사살하고 불태워버리고 얼마나 많은 적대적 행위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9.19 군사합의의 수적이 정말 옥매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지키려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북한이 이러이러한 도발 행위를 했을 때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비례대응을 정확히 보여주어야 6.25 때와 같은 그런 이제 전쟁 같은 걸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좀 저는
때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장감은 올라간다. 뭐 다른 쪽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일시적이나마 뭐 긴장감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저런 독재자와 대상할 때는 강한 우리 힘, 의지 이걸 보여줘야 오히려 평화가 유지됐다. 이게 2차 세대전의 결과의 교훈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이번에도 보세요. 김정은이가 뭐 오물풍선만 내려보냈습니까? GPS 교란의 작전 됐죠. 그게 사실은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당하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뭐 북한에다가 경고 한마디만 하고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만이 북한도 경고망동하지 않고 신중해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번외의 질문인데 네.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이 국회에서 일하실 때 그냥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그 네. 의원회관에 계신 분으로 제일 유명하셨어요. 우리 예, 청취자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원래 북한 에리트들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버릇이 되셨군요. 완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들 조금만 있으면 주 4일 근무제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격주로 주 4일제도 벌써 지금 도입하고 있대요. 제 제자는 재택근무 일주일에 3일인가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이건 상상도 못합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은요. 월화수목금토토 이렇게 우리는 월화수목금금금 근데 북한은 월화수목금토토 휴식일이 없이 평생 그렇게 공무원으로서 일하다 나니 지금은 여기 와서 자유로운 몸인데 제가 놀 줄을 모르고 휴식할 줄 모르는 게 버릇이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불쌍하죠 북한 공무원들은. 그래서 뭐 비서관들한테는 아주 이 평이 좋으세요. 왜냐하면 일은 많이 하지만은 그 평이 나쁜 의원들이 사실 있거든요. 뭐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근데 평은 좋으세요. 일은 많이 하시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신다는 거죠. 뭐. 근데 뭐 조만간에 간단하게 이 남북 간의 긴장감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 전 이상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정말 전쟁이 일어날 듯 맞든 얼마나 많은 고비를 거쳤습니까? 예. 그런데 전쟁은 일어 안 났거든요. 왜 일어나지 않았느냐? 우리한테는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있고 우리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는 한 북한 절대 전면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이러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김정은이가 저 미친놈 같은데 내리치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 어쩔 건데라고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처럼 이렇게 확고한 의지가 있고 또 우리 한미동맹에 기초한 이런 주한미군 이런 협력 공조체제만 있으면 북한이 그렇게 쉽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11월 달에 미국 대선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또 한번 보실게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타영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드신가요?